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언어화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언어화해서 외부로 발산해야만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어화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언어로 능숙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인생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고민이 아예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 고민되는 상황은 끊임없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고민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걱정거리로 남기도 하고 별일 아닌 일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일인데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났더니 별일 아닌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던 적.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답을 찾게 되기도 하는데요. 또 막연하게 느껴졌던 내 마음을 말로 표현했더니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언어화의 놀라운 힘인데요. 오늘은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만 터득하면 90%가 사라진다는 언어화의 마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가바사오 시온의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입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채널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3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는 언어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화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잠겨있는 침몰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과 같다. 육지 위로 끌어와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다. 인간은 막연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고통을 말하거나 글로 쓰게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이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행동으로 옮기기도 더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언어화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일기 쓰기를 통해 오랜 시간 묵어있던 정말 꺼내보기도 싫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화의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공감하며 읽은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어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언어화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바사오 시온의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언어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 답답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솝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일, 말하지 못한 일,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쌓이기만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말을 잘하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화입니다.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언어화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유소년기에 겪은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트라우마는 해소된다고 합니다. 괴로운 경험은 심리적인 압박이 강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말로 잘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상담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언어화입니다.
말로 하기만 해도 무의식이 의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95%는 무의식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 무의식 아래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화란 이렇게 무의식 깊은 곳, 예를 들어 바닷속 깊은 곳에 잠겨있는 침몰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과 같습니다. 육지 위로 끌어와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막연했던 일도 언어화를 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힘든지를 모르겠다던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저한테는 특히 괴로워요 라고 언어화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면 괴로울 일도 없어진다는 대책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느끼는 긴장감에 조금씩 익숙해지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했던 고민을 언어화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스스로 해결법을 찾아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쓰고 말하면 뇌가 가벼워진다. 고민하는 사람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은 계속 고민을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똑같은 고민이 머릿속을 빙빙 돌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뇌의 작업 영역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3개까지라고 합니다. 즉 머릿속에 3개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릇 1개에 들어있는 정보를 우선 처리해야 그만큼 여유 공간이 생겨서 다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뇌의 작업 영역을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070-5931에 땡땡땡땡. 당신은 이 번호를 기억하고 스마트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번호는 어떨까요? 5378-6911-7329 땡땡땡땡. 아마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되묻겠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뇌는 숫자를 덩어리로 기억합니다. 전화번호는 3개, 신용카드는 4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덩어리가 하나만 더 늘어나도 한꺼번에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뇌 속의 그릇이 3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4개가 되면 용량을 초과해서 뇌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소위 머리가 좋은 사람, 정확히 말하면 작업 기억력이 좋은 사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그릇이 4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상반되게 고민이 많은 사람의 뇌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불안, 긴장으로 뇌 피로도가 심해서 작업 기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매일 힘들다 괴롭다는 고민이 쌓이면 뇌가 피로해져서 뇌 안의 그릇이 2개 또는 1개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머리 회전이 느려지고 마치 머릿속에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한 상태가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일이 바빠서. 왜 일이 바쁠까? 마감 3건이 겹쳐서?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작업 기억이 꽉 차면 더 이상 생각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걸까? 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상태가 됩니다. 고민의 3가지 특징 중 3번째는 정체, 정지입니다. 이것은 뇌의 작업 영역이 극히 좁아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누구나 빙빙 도는 상태가 되어 대처법이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빙빙 도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고민의 90%는 해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속 맴도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결법이 바로 언어화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노트에 써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고 대처법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뇌에는 세 개의 그릇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민거리가 세 가지라면 뇌가 꽉 차서 더 이상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작업 기억 용량이 꽉 찼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빈틈이 없는 거죠. 이렇듯 고민이 많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 구조 때문입니다. 쓰기와 말하기라는 언어와 작업은 꽉 차 있는 뇌의 메모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고 말할 수 있게 되면 뇌가 가벼워지고 훨씬 더 차분하고 냉정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과학에서는 외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외아란 문장이나 도형 등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바깥으로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외아가 이루어지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으며 보존도 가능해지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은 용량이 줄어들면 아무리 고성능의 컴퓨터라도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작업을 하는데 불편을 겪습니다. 그럴 때는 외장하드나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겨 컴퓨터의 여유 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방식을 그대로 뇌에 적용한 것이 바로 외아입니다. 요즘은 뇌를 혹사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투두리스트를 쓰는 것, 다이어리 스케줄을 쓰는 것도 외아입니다. 생각난 것을 우선 메모하는 것도 외아입니다. 외아를 하면 할수록 뇌는 가벼워지고 기분은 상쾌해집니다. 이쯤에서 언어와 아웃풋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꽤 예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언어와 아웃풋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의 졸저, 아웃풋 트레이닝에서는 아웃풋이란 말하기, 쓰기, 행동하기 이상 세 가지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언어화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언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아웃풋의 한 측면이 언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웃풋을 언어화와 행동화로 나누었습니다. 언어화는 행동을 촉진합니다. 언어화와 행동화를 구분해야 언어화에서 행동화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꼭 그 점을 의식하면서 읽어주세요. 아웃풋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반면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언어화와 행동화를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언어화라는 표현은 화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말로 표현한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즉, 말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막연한 말쓰기, 쓰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고민과 괴로움, 답답함을 말로 표현하고 내뱉는 것, 생각이 말이 되는 것,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이 언어화입니다. 이로 인해 고민이 해소되고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꼭 말로 하는 것을 의식했으면 합니다. 말로 표현하면 고민의 90%는 해소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면 치유됩니다. 누군가가 이해해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내담자들은 보통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를 연발합니다. 어떤 점이 힘드냐고 물으면 그냥 힘들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든가요? 라고 물으면 그냥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냐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합니다. 너무 힘든 사람은 그저 힘들다, 괴롭다고만 할 뿐 어떤 게 힘든지, 어떤 점이 괴로운지, 왜 힘든지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식욕은 어떠세요?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요? 일이 많이 바쁘셨나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고 괴로운 상태인지를 파악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타인이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외화해야 비로소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내담자의 머릿속에 있던 막연한 고통도 의사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만 되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제대로 된 공감을 받게 되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기 때문이죠. 또 언어화를 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잘 하게 되면 해결의 단서도 많아집니다.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범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듯 정확한 약과 대처법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간섭해서 못 견디겠어요. 34세의 주부 MC,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가벼운 우울증 상태가 되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초등학생 다루듯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일을 지시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시간 동안 내내 시어머니가 저를 본인 맘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제 말을 안 들어주니까 너무 답답해요. 라는 내용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너무 침울해서 우울증으로 보였는데 진료가 끝날 무렵에는 마치 독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표정이 밝아진 그녀는 웃으면서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우울했던 표정이 미소로 바뀐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성격과 태도, 행동은 그대로인데 MC의 불안감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MC는 강압적인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을 상담했지만 진짜 고민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딱히 없고 계속 참기만 하니까 너무 괴롭다. 이것이 MC의 진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성격이나 태도가 바뀌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60년 넘게 산 시어머니의 성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 점을 목표로 삼는다면 통제율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소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은 그저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게 고민이라면 어떨까요? 그 고민은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통제율 100%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다. 누구와도 상담할 수 없다. 계속 혼자서 참았다. 나는 너무 힘든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 만약 이런 고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괴로움과 고통이 몇 배로 커집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통을 말로 표현하면, 즉 언어화하면 몸 안에 가스가 빠져나가듯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언어화의 가장 큰 효과인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은 고민도 막상 알고 보면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공감을 받으면 안심하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민은 그대로 해소가 된 걸까요? 친한 친구와 카페에서 1시간 수다를 떨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럴 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연결된 호르몬,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행복 물질이라고 불리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즐겁다, 행복하다, 치유된다고 느낄 때 분비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나 연인과 포옹할 때 등 스킨십을 할 때도 옥시토신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대화나 아이 컨택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느낀 순간, 즉 공감이 생겨났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옥시토신은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긴장과 불안을 풀어주는 치유 효과도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옥시토신은 말을 하기만 해도 분비된다고 했는데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는 수다를 떨어도 즐겁거나 행복, 치유된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되고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뿐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인간관계, 안정감이 있는 관계 안에서 많이 분비됩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옥시토신이 아니라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 전투적인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늘어납니다. 앞서 소개한 시어머니 문제로 고민하던 MC도 만약 상담사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옥시토신은 분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상담이 끝난 후 웃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상담사에 대한 신뢰감이 클수록 상담의 효과는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말해도 된다, 상담해도 된다고 조언해줘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트위터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담 요청을 하나요? 상담 요청한다고 답한 사람은 28.8%, 상담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가 약 70%였습니다. 바로 상담해서 고민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30%, 고민이 있어도 남에게 상담하지 못하고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70%,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누군가와 상담한다는 것은 타인의 관점을 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냐 없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상담을 어려워하는 걸까요? 상담 불가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상담한다는 것에 심리적 장벽이 있는 이유는 상담이 곧 자기 개방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방이란 심리학 용어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고민과 단점, 과거의 힘든 경험 등등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입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평소에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화라는 가면을 쓴 나이기 때문에 약간 비판을 받아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냈다가 부정당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본능인 거죠. 그러므로 본능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는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상담이 끝나면 보통 내담자는 독이 빠져나간 듯 상쾌한 표정을 짓는데 이는 자기 개방의 치유 효과 때문입니다. 상대가 의사든 상사든 누군가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고 자기를 개방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자기 개방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 개방을 해도 공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개방을 하면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라며 공감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 점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개방의 보답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개방을 하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자기 개방을 하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기 개방을 하면 나도 자기 개방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먼저 자기 개방을 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서로 자기 개방을 하면 둘의 관계는 깊어지고 더 깊은 자기 개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개방을 통해 인간관계가 깊어지면서 서로를 치유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단, 자기 개방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는지 잘 보고 그 정도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저 이상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할 때는 어느 정도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별로 친하지 않으니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싫어할 거야 라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상담의 문턱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너무 강하면 그 누구에게도 상담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야 할 의사나 일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회사 상사에게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감정만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상담 불가 증후군이 만연하고 상담 요청을 못하는 사람이 70%나 되는 거죠.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빠지는 심리적 습성입니다. 나를 지지해 줄 사람 같은 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인지 편향입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눈앞에 벌어진 심각한 일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찬히 둘러보면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 상담해줄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한다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누구와도 상담할 수 없는 상태가 극에 달하면 이 세상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죽고 싶다는 충동이 심해져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자 3명 중 2명은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고 갑자기 자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담 불가 증후군을 방치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서든 상담받을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상담할 친구가 정말 한 명도 없다면 정신건강, 마음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만들어 봅시다. 자신의 고민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신의 고민을 남에게 털어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민을 언어화할 용기를 갖는 것만으로도 고민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가스를 빼면 마음이 편해진다. 어떤 문제나 고민을 방치하면 점차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다, 괴롭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쌓입니다. 풍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들어가면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결국 폭발 직전 상태가 됩니다. 계속 방치하면 언젠가 이 풍선은 펑하고 터질 겁니다. 마음의 파탄이 몸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신질환 혹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선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것은 괜찮지만 터져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기 전에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빼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스 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적으로 가스 빼기를 하면 터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스 빼기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푸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말로 잘 표현만 해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빠져나갑니다. 가스빼기의 특징 1.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부하 직원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해도 먼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온다고 해도 이미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종종 내담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좀 더 빨리 상담받으러 오지 않았나요? 라고요. 그럼 다들 어차피 상담 받는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라고 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나면 해결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 장벽이 높아지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담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차피 상담을 받아봤자 소용이 없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담이라는 말 대신 가스백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상담을 시작해 봅시다가 아니라 자 지금부터 가스를 빼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스빼기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힘든 일을 말로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이때는 듣는 사람도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조언도 충고도 필요 없습니다. 가스빼기의 특징 2. 말하기만 해도 90%가 사라진다. 그런다고 과연 마음이 편해질까?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스빼기만 잘해도 고민의 90%는 해소됩니다. 가스빼기의 원리는 심리 상담의 원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즉 말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를 심리학에서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는 것도 상담의 기본 원칙입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원래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뭐 해라, 뭐뭐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나 충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돕는 것이 상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으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은 가스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가스빼기를 알려드리니 주의하세요. 역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빼기 1. 험담. 카페에 앉아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성 4명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시어머니의 나쁜 언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3명의 표정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험담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저마저 험담이라는 독에 빠지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져서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친구들과 즐거운 수다 시간이자 가스빼기를 할 수 있는 소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웃풋을 할 때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2주 이내에 같은 이야기를 3번 이상 하면 기억에 고정된다. 다시 말해 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1시간 동안 비슷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시어머니와의 부정적인 일화가 완전히 뇌에 고정됩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뇌에 고정되면 일상 곳곳에서 되살아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욕조에 앉아서 한가로이 목욕을 하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문득 시어머니 짜증나 라는 말을 절로 내뱉게 됩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가스빼기를 통해 흘려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역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빼기 2. 부정적인 경험의 반복.
험담과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일을 너무 계속 반복해서 발산하게 되면 기억이 반복 재생되어 강화되기 때문에 고민 해소, 스트레스 해소,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24시간 내내 괴로운 경험이 당신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10번 이상 아웃풋을 하게 되면 강렬한 기억이 되어 쉽게 잊을 수 없고 쉽게 바꿀 수도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신 스스로가 고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진료실에서도 괴로운 과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털어놓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이야기는 아까도 들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라고 말해서 부정적인 기억이 더 강화되지 않도록 차단시킵니다. 역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빼기 3. 자기 비하. 매년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와 바다 생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안 돼, 나는 멍청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머리가 나빠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해양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바다에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버리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매일 10번씩 한다고 치면 1년이면 3,000번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셈이 됩니다. 자책하는 말이나 남에 대한 험담은 해양 쓰레기와 같습니다. 버려도 바로 눈에 띄지 않고 아무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에 가라앉아 점점 쌓여갑니다. 뇌의 해저란 바로 무의식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다룰 수 있는 것은 수면 위로 드러난 의식뿐입니다. 당신이 버린 부정적인 쓰레기는 무의식 영역에 쌓여 어느새 흘러넘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의식은 당신의 성격, 행동,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 무심코 하는 행동 등 당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은 모두 무의식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당신의 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고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편도체가 흥분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가장 강력한 기억력 강화 물질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기억력 강화 효과로 뇌에 밀착됩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쓰레기가 물을 머금고 10배 정도로 팽창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앞서 가스백이란 약점을 드러내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기를 비하하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말은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발산, 치유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부정적인 관점을 전환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말해도 그렇게 하는 게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부터 멈춰주세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거 못해처럼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의 바다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회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나는 지금 최고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늘려서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무의식에 쌓여있던 쓰레기가 서서히 정화될 것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가장 강력한 기억력 강화 물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 순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일명 학습 물질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르아드레날린에 버금가는 기억력 강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즐거운 기억을 강화해서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줍니다. 가스백의 한 번만 규칙. 힘든 일은 마음이 맞는 친구에게 딱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싫어. 하하하.
웃으면서 마무리하면 그것으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아마 한 달쯤 후에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여성의 사례에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15분 정도로 끝내고 그래서 짜증이 났어 하하하 라고 마무리했다면 완벽한 가습배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쉽게 공감해 주었겠죠. 그러면 마음이 치유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될 겁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딱 한 번만 이야기하고 잊어버릴 것. 이것이 바로 가습배기의 한 번만 규칙입니다. 험담이나 괴로운 경험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장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편도체를 쉽게 흥분시켜 불안 체질로 만듭니다. 쉽게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스스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실패하거나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금방 기운을 회복하는 사람과 계속 부정적인 기운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습배는 말하기 요령. 1. 편하게 말한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 2.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된다. 3. 고민은 작을 때 흘려보낸다. 심각해지면 말하기 힘들다. 4. 심각해지지 않는다. 웃음, 유머, 밝은 분위기로 승화한다. 5.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자기 개방에는 치유 효과가 있다. 6.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이상 둔다.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7. 건강한 상태에서 가습배기. 뇌가 피로하기 전에 병에 걸리기 전에 한다. 가스를 빼는 듣기 요령. 1. 듣는 것에 집중한다. 경청한다.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은 9대1이 좋다. 2. 충고 조언은 필요 없다. 충고할수록 상대는 싫어한다. 3. 공감을 나타내는 말을 한다. 힘들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한다. 4.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의식한다. 맞장구, 눈 맞추기, 동의나 공감의 몸짓을 보낸다. 5.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편안한 장소, 관계성, 잡담,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6.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상사나 선배 같은 윗사람의 입장에서 듣지 않는다. 쓰기만 잘해도 고통이 줄어든다. 이제 여기까지 읽고도 그래도 저는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말 친구가 없어요. 라는 분들에게 최후의 수단을 알려드립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가습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노트에 고민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습관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도 해소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단점, 결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라린 경험 등등 내 안의 부정적인 부분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매일 30개 이상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질문 신청 양식에 상담 내용을 12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라고 쓰여 있는데도 400자 이상의 장문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 긴 글을 읽어봐도 가장 힘든 게 뭔지, 질문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스스로의 고민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고민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이미 고민의 90%는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언어화를 통해 고민이 가시화되면 스스로 대처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눈이 생기면 대처법을 찾아보거나 해당 주제의 책을 사서 읽거나 친구나 지인에게 상담을 받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감정이 그저 막연하고 답답한 느낌으로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화로 사실과 감정 구분하기.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의 글자 수를 120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이 자신의 고민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20자로 정리하려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머릿속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민을 글로 써내려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내용의 감사 메일을 자주 받는데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언어화를 통한 가스 빼기 효과, 그리고 고민을 객관화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면 스스로 대처법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언어화를 통해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동시에 감정도 정리되기 때문에 속이 후련해집니다. 고민하는 사람의 머릿속은 보통 엉망진창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알지만 왜 괴로운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민을 글로 쓰다 보면 그 행위만으로도 고민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언어화라는 메스를 통해 사실과 감정을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도 언어화를 하게 되면 감정의 족쇄가 풀립니다. 신기하게도 막상 언어로 풀어보면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고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민을 120자에서 140자 정도로 정리하는 것은 언어화 능력을 기르는 좋은 훈련입니다. 쓰기 언어화를 통해 고민이 해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약물 중독 내담자인 30대 후반 여성 N씨는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가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이미 남용이 심해서 제가 처방해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거나 약국에서 산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약에 중독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결국 입원을 시켰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유한 것은 일기 쓰기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생각한 것 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되니 조금씩이라도 써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무거나 좋으니 써보라고 해도 한 단어도 쓰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마주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웃풋이 전혀 안 되고 언어화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심리 상담을 하자 조금씩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이었던 것이 3줄, 5줄이 되고 10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뿐 아니라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떠올리며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자신이 약물 남용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언어화를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일기를 매일 쓰면 자기 통찰력이 생깁니다. 글을 한 줄도 못 쓰던 그녀가 태어날 즈음에는 매일 한 페이지 이상 일기를 쓰는 걸 보고 저도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물 남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녀가 일기 쓰는 행위를 통해 드디어 약물 중독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통증이 줄어든다. 자신의 고통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말기암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의 낸시 모건 박사는 워싱턴의 암센터에서 백혈병 등 중증 암 환자들에게 글쓰기 운동을 처방한 결과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글쓰기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2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암이 자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글쓰기 운동 참가자의 49%가 질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고 38%가 현재 상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내담자와 최근 암 진단을 받은 내담자들에게서 효과가 높았습니다. 이렇듯 암과 같이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질환도 언어화 과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아도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잠들기 직전에 3줄 긍정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한 기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며 잠을 청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불안이 가라앉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줄 긍정일기 작성법. 1. 잠자리에 들기 전 잠옷으로 갈아입고 세수와 양치질 등을 마친다. 2.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각각 한 줄씩 노트에 쓴다. 3. 길게 쓰고 싶은 사람은 길게 써도 좋지만 너무 길게 쓰면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적당히 쓴다. 4. 글을 쓰자마자 그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며 잠이 든다. 부정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언어와 작업은 글쓰기 능력이나 말하기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처음에는 쓰기든 말하기든 다 어렵고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언어하기 싫다는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 자신의 고민과 마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언어화 능력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언어화가 가능해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 고민도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단지 말로 표현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든다는 것. 언어와의 마력을 느껴보고 싶다면 책에서 알려준 방법들 한번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